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지난주에 여야가 한미일 연합훈련을 놓고 논쟁을 벌이던 와중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선은 안에서 썩어서 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었죠. 이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역사학계에서도 이건 식민사관이다 이런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자,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진실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2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교양 개간지죠. 황해문화의 전성원 편집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성원입니다. 네, 그리고 손희정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희정입니다.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은 일본의 침략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등의 글을 올렸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주장이 식민사관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진의를 호도하고 왜곡하면 안 된다. 역사 공부들 좀 해야 됩니다. 예? 그건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예요. 제발 공부들 좀 하십시오. 앞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미일 3국의 합동훈련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SNS에 쓴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정 위원장은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라며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백성의 고혈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다가 망했다며 일본은 국군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 구한말의 사정은 그러했다고 썼습니다. 이 SNS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친일 식민사관이 드러났다며 비판이 쏟아졌고 여당 내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천박한 발언이라며 정 위원장에게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등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워낙 큰 논란이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 사족을 붙여서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일련의 논쟁 과정을 두 분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전성원 편집장님. 저는 이거 보면서 역사는 참 무서운 타임머신이구나. 이렇게 과거사가 현대로 와가지고 다시 논란이 되고 또 결국에 와서 미래를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참 무서운 타임머신인데 네. 근데 사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말한 어떤 맥락이 있겠죠. 근데 그중에 일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역사 전공자는 아니지만.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일단은 식민 지배를 경험한 피해 국가의 여당 대표가 그 식민 지배에 책임을 두고 가해국보다는 피해국 내부에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괜찮은 발언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은 6.25 전쟁이나 영국의 아일랜드 식민지 지배나 남아공의 인종차별 문제나 아니면 보스니아 내전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당했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건 왜 우리 보고 역사를 공부하라 교통을 치시는 건지. 네. 그건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손희정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 발언의 정치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건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제가 주목을 했었던 건 정진석 위원장의 말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역사 부정론자들의 레토릭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조선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있었던 사건이 없었다라고 말하고요. 조선은 안에서 썩어서 망했다. 그러니까 역사적 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방식. 지금 편집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방식일 거고 역사 공부 좀 해라. 이거 많이들 기분 나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신이 제대로 몰라서 선동당했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전지구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어떤 역사 부정론자들의 레토릭과 똑같다. 이 맥락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 자리에서 지금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뭐 이제 본격적으로 따지자라는 차원은 아니고 좀 범위를 넓혀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늘 좀 이 일반론을 이야기하고자 일단 좀 매개로 정진석 위원장의 말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일반론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징검다리가 하나 정진석 위원장의 말에 녹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분은 이제 공부 좀 하라는 말에 상당히 지금 이제 심리가 불편하심을 그대로 드러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밑줄 쳐야 될 게 역사 그 자체예요. 라고 지금 그 정진석 위원장이 이야기한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이거는 부정확한 기술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정진석 위원장의 이 발언의 맥락으로 보면은 역사적 사실 그 자체요 아마 이런 뜻으로 했던 얘기 같아요. 네. 근데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진실은 지금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조선 왕조는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게 그분의 이제 그 주된 어떤 골자인데 그러면 그거는 역사적 사실의 영역이냐 역사적 진실의 영역이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역사적 사실이라는 개념부터 그래 한번 얘기해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라면 있었던 일이잖아요. 있었던 그렇죠. 사건. 네. 역사적 사건. 그렇죠. 역사적 사건.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전쟁이냐 아니냐는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전쟁으로 평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건 역사적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이고 그렇죠. 해석으로 나온 그거에 대한 어떤 성격 규정이니까 그게 진실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학계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확성은 의무이지 미덕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떤 건축가가 집을 짓는데 건축 설계도대로 집을 잘 짓어요. 그 사람 보고 집을 잘 짓는 건축가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도 훌륭한 건축가라고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역사학자가 뭐 고고학이나 아니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으로 그때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정확하게 대략 언제쯤 있었던 사건이다 연대 측정을 한다 그러면 뭐 고증을 잘 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결국에 역사적 사건이란 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학에서 또 중요한 딜레마 중에 하나가 역사를 그대로 재현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로 훌륭한 역사학자냐 아니냐가 구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흔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역사 그거 뭐 각자 바라보기 나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 되려면 그걸 두고서 수많은 역사가와 지식인과 대중들이 수많은 논란과 논증과 비판과 검증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역사적 사실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과정 안에서 역사적 사실이 역사적 진실로 판명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논란 같은 것들을 좀 보면 확실히 그 역사적 사실을 만들고 역사적 진실로 공유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전쟁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사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집단의
공유된 기억이고 인증된 기억이고 그 기억이 결국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정체성을 가질 거냐, 우리 국민이 어떤 정체성을 지향할 거냐라고 할 때 이 기억을 만드는 어떤 사건들을 뭘 선택해서 우리의 정체성 안으로 넣을 것인가가 너무 중요한 정치적 싸움이 되어버리는 것.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그나마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역사적 진실을 정립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누가 그런 얘기, 역사적 사실은 발굴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묻혀있던 것을 발굴해내는 것, 찾아내는 것,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그게 사료가 되는 거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선택한 다음에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해석된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역사를 흔히 이제 강자의 기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역사학을 하는 사람들만큼 패자나 약자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발터 베냐민이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자에 의해서 주어진 역사에 저항하는 사람은 결을 거슬러 역사를 솔질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긴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진정한 역사학자라면 강자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 속에서 잊혀지고 망각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솔질해서 그것을 다시 현재화시키는 것. 이것을 자신의 중요한 책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왕조사관적으로 기록할 때는 민중의 역사가 없었던 것이고요. 남성 중심 사관으로 기록할 때는 여성의 목소리가 존재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지금 역사학자들이 다시 발굴해내고 현재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또 나누던데요. 과거의 사실과 역사적 사실은 또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성훈 편집장께 그 말씀하시니까 뭐냐면 과거의 사실은 그냥 벌어졌던 모든 일이 과거의 사실인 거죠. 근데 거기서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은 역사가가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특정한 무엇인가를 해석하기 위해서 재료로 그러니까 선택된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 선택된 역사적 사실에 자신의 사관을 녹여서 해석해낸 것이 결국은 그리고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역사적 진실이 된다. 근데 그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어쩌면 해석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정진석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문제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래서 동학혁명군의 어떤 그 우금치 전투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요.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인데 그럼 이걸 전쟁으로 볼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은 사관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고 이건 전투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전쟁이고 이건 밀란이다. 이런 게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정진석 위원장, 그러니까 대표의 발언을 두고 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분개하고 분노하냐면, 그러니까는 동학 농민혁명 내지는 이제 그 가부농민 전쟁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일어났던 숱한 의병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조선시대 이제 군대 해산 이후에 벌어졌던 이제 전투 이런 과정들도 우리가 이제 무력으로서 역시 저항한 역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뒤에 너희들은 역사를 잘 몰라, 역사 공부해 이러니까 다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황당한 게 뭐냐, 아니 저 공부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공부한 바에 따르면 의병 전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에?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한국에서 역사 교육을 받은 어떤 사람도 정진석 위원장처럼 역사를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공부를 하고 오셨는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역사적 팩트,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결국 배치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뭐를 어디에 배치해서 어떤 의미망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역사 서술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편집장님 말씀하신 역사는 뭐 승자의 기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이들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 자체에 역사가 얼마나 조작 가능한가, 조작하기 쉬운가가 오히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국사나 세계사라고 배우는 과목들이 사실은 국가 전쟁사 이고 정말로 많은 것들이 누락된 것을 인간의 역사다라고 배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뭐 생활사나 이런 거는 거의 뭐 저기 교과서 이런 데서 기술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연식 나오는데 저는 5.16 혁명으로 배웠어요.
4.19 이거 5.16 혁명. 5.16 혁명. 오, 광주, 세대가 여기서 나뉘네요. 네. 5.18 광주 사태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30 넘으면 다 똑같아요. 뭘 구분하고 그래요. 근데 네. 사실 당대 평가하고 후대 평가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극적인 경험이었어요. 87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제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갑자기 이야기가 달라지죠.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손희정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1948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계속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법조문에 규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이 된 건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우리가 민주주의 어쨌든 국가가 된 건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5.18이 더 이상 폭동이나 사태가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호명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을 총칼로 죽이는 걸 용납하지 않는 사회가 됐다. 이런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기억하는 게 바로 나 자신인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변경을 가져오려고 할 때는 그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논란들을 보면서 좀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5.18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정권 교체가 되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정권 교체가 되고 노무현 대통령 들어서면서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노력해서 재평가해서 말하자면 폭동이라고 이야기되었던 거지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함께 고민해 볼 만한 건 무엇이냐면, 사실 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민주당 계열 정부의 정통성을 세워주는데 복무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4.19에서 5.18을 지나서 60을 지나 촛불까지 온 다음에 문재인 정부 이렇게 줄 세우기 할 때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어떤 역사가들은 이걸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함으로써 특정 정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될 것이 아니라 5.18 민중항쟁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주 안에 있었던 열망이나 에너지라고 하는 건 특정 어떤 계파랄까요? 정파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민중의 역동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5.18 민중항쟁이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시각에는 솔직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못 하겠는데 네.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면 그 어떤 그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는 개념짓기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게 진실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80년 5월에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인데 그 역사적 사실의 성격을 뭘로 규정하느냐가 결국 그렇다면 이 광주의 진실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그 역사적 진실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건데 그게 민주화 운동으로 진실 규정이 이루어지면 특정 정파에 도움이 되고 민중항쟁이 되면 그게 아니다. 저는 이거는 좀 잘 납득이 안 그러니까 됩니다. 그게 사실은 담론이 대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의미망 형성 때문에 그런 식의 염려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민주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뭐 386의 과실로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식의 담론들이 있으니까 이것과 좀 결을 다르게 하고 싶어하는 역사학자의 고민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하나의 사관일 수는 있겠죠.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관일 수는 있는데 민주화 운동 자체가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용어이기는 해요. 그리고 민중항쟁에서 민중이란 말도 따지고 보면 가치 중립적일 수 있는데 이거는 그것을 어느 특정 정파가 전유해 가져가는 문제가 그러니까 발생하고 그거는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활용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엄밀하게 나누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당시 어떤 그 광주 시민들이 어떤 벌였던 그 몸짓의 지향점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민중항쟁이라는 것은 그 광주의 어떤 주체의 어떤 그 방점을 찍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카테고리가 다른 얘기죠. 그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민중주도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얘기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거는 대체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호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게 사실 좀 의미가 없는 게 근데 그게 잠깐만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이 역사에 대해서 호명을 하는 방식은 아주 긴 시간이 걸려서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가 되는 순간이 오죠. 우리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실은 이렇게 세밀하게 더 나은 논쟁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광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뭐 세밀하게 어떤 의미망을 만들어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한쪽에서는 광주는 북한이 뭐 선동한 폭동이야라고 여전히 주장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조선은 그냥 뭐 내부에서 망해서 일본이 침략도 안 했는데 망했어라는 식으로 얘기해 버리는 이런 논의들이 더 나은 역사적 논쟁을 못하게 한다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우리가 또 후통치지 말고 진도 좀 뺐으면 좋겠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얼핏 떠오르는 게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때 어마어마한 어떤 논란이 벌어지고 학계가 이제 결사 반대를 했던 게 바로 이 부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사과는 다양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국가 주도의 어떤 국정 교과서가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이른바 그 정사 말고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주도한 그러니까 역사에서 독점하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그거 거예요, 말고는 국민들이. 다른 사과는 용납 안 하겠다는 얘기로 가버리니까 이제 그게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국가가 우리나라 어떤 그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공중에서 그러니까 교과서 펴는데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그때도 계셨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손희정 평론가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특정 정파가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는 정권을 지금 담지를 하기 때문에 근데 국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정파적 시각이 들어가서 또 왜곡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은 개방되게 다른 해석 시대가 바뀌면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놓고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버려버리면 역사적 진실은 이것이니까 이것만 이때는 뭐냐면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역사가. 저는 국가가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역사 해석을 독점하려고 하거나 이런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역사 해석을 도와줄 수 있는 묻혀있는 사료들 좀 아카이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좀 아시는 분들이 그 생각보다 많지가 않으시던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백서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공식 발간된 백서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백서라고 하는 건 사실은 사료잖아요. 그렇죠. 사료의 모험이잖아요. 사실은. 이것조차 없는 거죠. 이게 지금과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점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희정 영화평론가 그리고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영화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희정 평론가께서 영화를 골라오셨는데요.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오늘은 믹 잭슨 연출, 레이첼 와이즈 주연의 2017년 작품 나는 부정한다를 가지고 왔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진석 위원장의 발언이 단순히 뭐 개인적이거나 정파적 맥락에서 살펴볼 발언이라기보다는 지난 10여 년간 전지구적으로 펼쳐지는 극우화 안에서 등장한 어떤 역사 부정, 역사 수정주의와 그 맥락 안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 수 있는 어떤 맥락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럴 때 이제 각 지역의 극우 세력들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역사 부정들이 있는데 유럽에서는 유대인 홀로코스트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제국군이 위안부 동원과 무관하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나는 부정한다는 홀로코스트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실화를 다룬 작품입니다. 자, 영화 막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잠깐 영화 소개 함께 하시죠. 1994년 미국의 한 대학 강연장. 최근 홀로코스트 부정학이라는 책을 펴낸 역사학자 데보라 립스타드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자들을 비판하는데 그때 숨죽인 채 강연을 듣고 있던 한 남자가 객석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I am that David Irving about whom you have been so rude. Yes, I am he. 데보라의 책에도 언급된 홀로코스트 부정론자
데이빗 어빙. 그는 홀로코스트가 존재했다는 증거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1,000를 주겠다며 데보라를 도발하는 것은 물론 강연마저도 엉망으로 만드는데 그로부터 2년 뒤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위협당했다며 런던 법원에 데보라와 출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미국과 달리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국 법칙에 따라 피고인 데보라가 자신의 무죄, 즉 홀로코스트가 존재했다는 당연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되면서 주변 사람들은 데이빗과의 합의를 권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런던에서 네로라는 변호인단과 함께 아우슈비츠를 방문한 데보라. 그러나 이성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변호사 리처드와 갈등을 겪게 되고 고민 끝에 리처드는 데보라에게 법정에서 증언하지 말 것을 부탁하는데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세기의 재판에서 과연 웃는 자는 누구일까?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오늘의 영화 나는 부정한다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와는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에게도 꼭 한번 보시라고 강추를 하고 싶은 영화인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두 분이 좀 꽂힌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저는 사실은 고맙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 와, 정말 영화 좋았어요. 네. 네, 저의 기쁨입니다. 그 인상적인 장면들 정말 많은 영화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봐서 놀라웠던 건,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이 운전석 자리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법 체계도 많이 다르구나. 예를 들어서 그 자신의 어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어빙의 주장이 거짓이고 자신이 반대로 홀로코스트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내가 입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 아마 이 주인공이 굉장히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화를 내고 막 이렇게 초반부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왜 제가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냐면 우리가 흔히 누군가와 역사 논쟁이나 뭔가를 벌일 때 나에게는 너무나 상식인 것이 상대방에게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쓰는 표현이 복장 터진다거나. 영화 보면 초반에 진짜 복장 터지고 말 대답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가 막혀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그 부분이 이 영화에서 정말 도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제시하는 하나의 측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각자 이제 자신의 상식하고 진실을 가진 사람들, 이거 진영 논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일 때 우리가 얼마나 차가운 분노를 응축해서 상대해야 하는가 이런 깨달음을 주는 대목이었던 차가운 분노다. 좋은 표현을 좀 써주셨습니다. 우리 손희정 평론가는. 근데 지금 편집장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데보라라는 역사학자는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솔질을 해서 홀로코스트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진짜 복장이 터졌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사실 이 작품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제 법정에서 공방이 이뤄질 때 홀로코스트 연구자가 증인으로 나서서 아우슈비츠 가스실의 이제 구조를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존자들이 증언한 것을 바탕으로 이 가스실을 다시 이제 구현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지하실에 있었고 4개의 기둥이 있었고 이 기둥이 이제 지상으로 뚫고 올라와서 그 안으로 가스를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론자인 데이빗 어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지면 위에서 구멍 4개 봤냐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봐도 구멍 4개가 보이지 않는다. 구멍이 없었다는 것은 기둥이 없었다는 의미고 기둥이 없었다는 것은 가스실이 없었다는 얘기고 가스실이 없었다는 것은 홀로코스트가 없었다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no holes, no 홀로코스트라고 얘기해요. 구멍이 없었으므로 홀로코스트도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연결해 버리는 건데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이 딱 끝나자마자 기자들이 우르르 일어나서 특종 잡았다는 식으로 밖으로 뛰쳐나가요. 이제 팩트라고 생각을 이게 거죠. 팩트다. 그리고 너무 자극적이니 노 홀즈 노 홀로코스트. 그날에 이제 대서특필된 헤드라인이 이것인 거죠. 근데 그걸 보면 이게 정확하게 역사 부정론자들이 어떻게 선동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역사적 사실 하나를 만들고 그걸 진실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증언들과 많은 증거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거를 단 한마디로 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반지성주의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보면 저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침소봉대. 들더라고요. 예,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역사 논쟁이 벌어지는 지점은 딱 두 군데잖아요. 하나는 역사관, 네. 그 사관이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역사적 사실. 그 어떤 그 자신의 사관이 옳고 그래서 사관을 어떤 대입해서 해석해낸 이게 진실이라고 내놓은 것은 그 진실이 옳으냐 그러냐를 접근하는 방법은 근거로 그러니까 내세웠던 역사적 사실이 정말로 말 그대로 사실이냐 이거잖아요. 사실 논쟁인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손희정 평론가께서 지금 뽑아주신 바로 그 장면은 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싸움. 네. 그렇죠? 구멍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구멍의 용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른바 1호 광소부터 몇 호 광소까지가 나왔으니까 지만원 씨가 네. 그렇죠. 북한군 기군군. 네. 북한군 침투설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지만원 씨는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냈던 거죠. 엄밀하게 이 사람은 광주 시민이 아니라 북한군이었다. 이건 날조죠, 명백히. 근데 문제는 그것이 1호 광소라고 지만원 씨가 스스로 지목을 했던 그 당사자가 등장을 함으로써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만원 씨는 뭐 자기 나름 이게 진실이라고 하면서 내세웠던 게 광주의 북한 침투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북한이 침투해서 벌인 내란에 해당이 되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성격 규정이 있었던 건데 그거에 강력한 어떤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역사적 사실이라고 제시한 게 북한군 광수들이었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결국은 무너지죠. 그 진실, 논리가. 그러니까 본인이 진실이라고 어떤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그게 바로 요 영화에서는 바로 그 지붕의 구멍 네. 네. 이걸 둘러싼 어떤 논쟁으로 결국은 딱 집약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 이후에 실제로는 구멍이 있었다라는 걸 다시 증명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시간을 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라는 혼란 상황에 있을 때 저는 제가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되게 재밌고 즐거우면 의심합니다. 사이다다. 쾌락이 있어. 이 얘기를 듣는. 너무 맞춤형 같아서? 네. 그러면 이거 진짜일까라고 질문해 보고요. 저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이건 진실일 수도 있을까라고 좀 더 공부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저희 시선 집중 용어로 뭔지 아십니까? 삐딱선 정신이라고. 네. 맞아요. 삐딱선으로 솔질하는 것이 역사를 만드는 과정이다. 남들과는 다르게 삐딱하게 바라본다.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어빙이 사실 그 뭐 지금 선생님은 굉장히 자료를 찾는데 오래 걸렸다고 하지만 바로 그 자료가 이미 있었죠. 항공 사진이 있었고 구멍 4개가 당장 보이는 사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빙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사실로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역사 부정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침소봉대 아전인수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어떤 사료 같으면은 그것을 이제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과장이죠, 과장. 네. 또 다른 한편으로 분명하게 팩트로서 존재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아예 없었던 것 취급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역시 그렇고 뭐 지금 말씀하신 그거에서 지만원 씨도 어쩌면 정말 그렇게 믿었을지도 몰라요. 네, 본인 자신은 이른바 안면 인식 프로그램까지 동원을 해서 한 거니까. 근데 저는 이런 문제를 고민할 때마다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 같은 건 뭐냐면 정말로 이렇게 역사 부정하는 사람들이랑 토론을 해야 될까? 이걸 의견으로 공론장에 꺼내놓고 우리가 얘기하고 검증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늘 들거든요. 5.18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은데요. 영화를 보면 이제 데보라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토론 안 하거든요.
홀로코스트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취급한다. 나는 토론 안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이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법정 가서 공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참 그거는 참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일반적으로 뭐냐면 어떤 하나의 그 확정된 진실은 그 순간에 이제 그건 지식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학습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미 그것은 진실이라고 확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한 진실이냐? 근데 우리가 사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진실이라고 배웠던 게 나중에 바뀌고 아닌 것들도 다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떤 이미 확정된 진실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간주한다라는 것들도 사실은 토론의 대상에 올리는 게 원론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재판에서 어빙은 실제로 그걸 믿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제 판사 이야기가 좀 판사가 나오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맥락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법률 용어 중에서 형식적 진실이라는 게 있고 실체적 진실이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형식적 진실이라는 건 민사소송에서 이제 많이들 하는 건데 각자 당사자들의 주장만 확인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적 진실이라는 건 형사소송 절차, 형사 절차에서 필요한 건데 이거는 뭐 당사자들의 주장하고 상관없이 진짜 범죄의 어떤 그거하고 진짜 범인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진실이라는 건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죠. 각자의 주장이 이게 부딪혔을 때 이 실체적 진실이라는 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고 이 절차, 형사소송 절차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각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진실에 가장 근접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이 되고 그 뒤에 그 지식에 대해서 또 다른 근거가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토론을 하는 거지. 왜 어빙하고 토론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애초에 그와 같은 학문적 토대 근거를 가지고 여기 논쟁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판사가 이제 그 물어보는 게 어빙이 실제로 홀로코스트가 없다고 믿는 건지도 모른다.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어빙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다. 요 대목인데 이게 제가 2년 전이니까 이제 저희 유튜브 연장본 청기누설에서 한번 이걸 다뤘던 내용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경우이냐면 기만적일 때 쓰는 표현이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과 거짓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 말할 때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기만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할 때만 성립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기죄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그 거짓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진실이라고 믿어서 내뱉는 말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 보면 이걸 가지고 뭐 그 번역 X 소리로 번역이 됐는데 굳이 한다면 헛소리. 그러니까 거짓말과 헛소리는 다르다. 판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따라서 그러면 이 사람은 대중을 기만하고 역사를 기만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만 무지의 소치인 것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지금. 표현의 자유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그 거짓말과 헛소리의 경계가 굉장히 흐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거짓말이란 걸 알고 있던 사람들이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거죠. 왜냐 이걸 믿지 않으면 사실은 제정신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냥 헛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기꺼이 가버리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게 염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들 얘기를 이제 그 귀동냥한 걸 들으면 그래서 검사는 이제 더 범위를 법률가들에게 부여되는 의무 중에 하나가 객관의 의무라고 자신이 믿는 거와 상치되는 것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다면 거기에 겸허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건 의무적인 태도다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법률가들 이전에 사실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그 해야 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학문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게 거짓말이든 아니면 그 뭐 헛소리든지 간에 이거를 어떤 그 토론을 하든지 뭐가 되든지 되면은 핵심의 토론의 내용은 역시 뭘로 가냐면 사실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도 법정 공방에서 핵심으로 나오는 게 그 구멍, 천장의 구멍. 네. 이게 뭐냐? 이렇게 가는 게 결국은 그걸 깨는 방법은 이게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들 입증에 들어감으로써 사실에 승복하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해 주는 것 이것 아니냐.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 어빙은 끝까지 생각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법정에서 판사가 확인하고 싶어 했었던 건 뭐냐면 그가 정말 인종차별주의자이고 유대인을 혐오하는지 그래서 그런 식의 사고방식 안에서 이게 사실 그 작업을 정말 이 법정공방에 놀라운 게 어빙이 해온 몇십 년간의 작업을 초판부터 그 다음 판들을 다 확인하면서 주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일기장까지 뒤집어. 네, 세심하게 찾아보고 증거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라고 믿었는데 홀로코스트가 있었다고 믿었던 사람이 왜 점점 없다고 믿게 되었는가. 그 과정 안에 있는 의도를 이제 인종차별과 유대인 혐오로 찾아내는 이런 과정이 들어가 있어서요. 사실과 더불어서 의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빙이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는 개인적 진실이고 사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개인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가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라서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도 얘기했던 실체적 진실이나 역사적 진실이라는 건 한 개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의대로 주장해서 나는 이렇게 믿어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것을 이제 출판 행위를 통해서 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어떤 책임을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훼손이라 내지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표현의 어떤 자유를 구가한 결과는 모두 면책이 되는 게 아니죠. 표현의 자유의 그 결과물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표현의 자유가 전가의 보도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다만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 정합성을 얼마나 갖고 하는 표현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본인이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로 믿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것이냐. 그래서 토론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저래서 저렇게 믿었던 거구나라고 상대에게 그래도 동의는 못 받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게 하는 게 최소의 정합성 아니냐. 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런 아무튼 근데 지금 전성원 편장님 옆에 지금 책 한 권이 놓여 있는데 예. 아마 이제 소개를 해 주시고자 지금 갖고 온 책 같은데 어떤 책입니까? 그 뭐 다 같이 읽어보면 책을 요새 추천을 안 드린 것 같아서 못 드린 것 같아서 한번 들고 나왔는데 얼마 전에 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이 국정감사 출두해가지고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사람은 김일성주의자다.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그 신윤복 선생님이 몸담았던 성공회대학교 교수 강승현 선생이 쓴 탈진실의 시대 역사의 부정을 묻는다라는 책이에요. 딱 오늘 주제네. 네. 예.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뉴라이트나 일본의 구구파나 각각 같은 현대사에서 구구, 파시즘, 독재 정치로 인한 잘못을 반성하는 역사 인식을 자학사관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연속되어 있다. 공통적으로 국가폭력의 잘못을 반성한 대신에 미화하거나 심지어 왜곡하고 있다. 일본인이 오해하고 있는 역사 인식이야말로 미사일이나 핵무기보다도 훨씬 무서운 위협을 일본에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본이 빨리 본래의 독립주권국가로서의 역사관을 재건하지 않으면 눈앞에 국가의 존립이 위험해진다. 바야흐로 우리 개개인의 역사관이야말로 이 역사전쟁에서 안전을 보장해주는 최후의 보루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 한중일이 견제 위기를 비롯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구구 국가주의로 수렴되는 역사 왜곡이나 역사 부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뭐 일본에 대해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들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촌철인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희정 평론가도 못다한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반성과 성찰
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반성과 성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 저도 책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 나치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한 작가가 이른바 요즘 개념으로 A급 전범, 나치 A급 전범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그 자손을 추적을 해서 그 자손들이 그 뭐 아버지나 뭐 이런 요인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추적해서 막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딸도 홀로코스트 부정론자야. 근데 이 딸의 논리는 아주 단순해요. 정말로 그렇게 유태인을 대량을 학살했다면 그러면 생존자들은 도대체 뭐냐?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학살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도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논리가 이거거든요. 그 책에서 나오는 그 딸의 논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결국은 어떤 왜곡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실 앞에서 겸허해진다라고 하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요걸 좀 그러니까 언급을 한 거고요.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평론가, 전성훈 편집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닥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